자,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두공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송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국가직 7급 시험이 토요일날 시행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이번 시험 문제를 보시고 아마 좀 특징적인 예전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시험 문제가 올해 좀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좀 많이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서 간단한 총평을 하고 그리고 또 오답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좀 살펴보고 해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일단은 문항 분석을 좀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가 일단은 우리 공시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지식형 문제랑 그리고 또 이렇게 크게 지문 분석형 문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좀 힘들게 했던 게 이전에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자어라든지 아니면 또는 규범 파트 아니면 또는 규범에서 조금 지엽적인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7급 시험 문제의 특징이었다면 올해 특징적인 내용은 바로 이제 우리 지문 분석형에서 독해 파트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해 파트에 어떤 게 좀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냐 바로 추론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한 5문제 정도가량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 추론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2020년도 우리가 9급 국가직이나 아니면 또는 9급 지방직 시험을 기준으로 우리 비문학 독해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글의 이해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이제 좀 잘 독해만 하면 충분히 그래서 어떤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 우리 2020년도 7급 비문학 시험에서는 이렇게 추론을 해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그냥 내용을 읽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끌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우리 수험생들을 조금 많이 힘들게 한 문제가 올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올해 좀 출제가 됐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내년 2021년에 이제 국어 시험이 피셋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피셋 시험 문제 유형을 그대로 올해 조금 이제 몇몇의 이 비문학 독해 유형을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오답률도 우리 사이트에 우리 모두공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오답률 탑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 5문항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일 오답률이 높은 게 지금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에서 제가 최근에 3개년간의 9급, 7급 뭐 소방직 해설을 막 이렇게 다 해봐도 비문학이 오답률이 1위였던 적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통계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일단은 비문학 독해가 단순히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저는 수능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이제 수능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요 시험 내용 자체가 추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셋에서 지금 이제 추론 문제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런 비문학 독해 이해로만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시험의 명확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오답률의 가장 상위에 랭크되는 문제들이 보통은 한자어라든지 이런 문제였는데 올해는 한자어 문제도 많은 분들이 다 맞히셨어요. 여기 안에는 한자어 문제가 없습니다. 20번 문제가 추론 문제고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내용 추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답률이 높은 2개의 문제가 비문학 문제에 랭크되어 있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용언의 활용형 그러니까 문법 파트에서 이제 여기서 물론 어느 정도 변별력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유형으로 아마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사실을 맞힐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도 약간은 심화 문법 파트로 조금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19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격관형절과 관계관형절을 구분해내는 그래서 이 두 문제도 우리가 심화 파트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법을 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어 공부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번 시험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사실은 뭐 한자어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괄호 안에 이제 넣는 적합한 이제 글을 그래서 적칭적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만 잘 찾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어쨌든 17번 문제도 이제 많은 분들이 틀린
상위에 랭크된 5위의 문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특징적인 게 이 두 문제, 그러니까 비문학 문제가 이렇게 1,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 시험 분석을 하면서 해보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그냥 근데 우리 수험생들께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비문학을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조금 익숙지 않거나 아니면 또는 비문학 파트에서 조금 이렇게 부족하셨더라 해도 그래도 일단은 이제 이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다, 보통이었다라고 이 난도를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평균 점수 때도 뭐 생각만큼 그렇게 낮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85점 이상의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어쨌든 그 이전의 시험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이전의 시험과 역시 뭐 난도가 비슷하고 평균 점수도 비슷하지만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올해는 이 비문학 추론 파트를 좀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 우리 7급 문제가 피셋으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 그 유형을 조금 올해 7급 시험 문제에 조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이제 7급 지방직 시험 문제에 아무래도 이제 이 피셋 즉 이런 추론 문제가 이제 지방직 7급에서도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7급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도 다른 파트, 즉 문법도 좀 심화된 문법을 따로 좀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추론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유형 자체가 9급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저 역시도 9급 내년에 9급의 영향을 이제 전혀 미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시험 21년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추론 파트, 즉 비문학 독해를 그냥 막연히 어떻게 비문학을 준비하느냐에서 조금 이제 이 추론 파트의 내용들을 조금 이 유형들을 좀 익히시면서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전 시험 같은 경우 올해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점수 깔고 가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었지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비문학이 내년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이 추론 파트 좀 공부를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시험 보고 오시느라 너무도 아마 이제 올해 이 그 7급 시험을 보시고 많이들 당황하셨을 생각이 들고, 하지만 또 비문학 독해 훈련을 좀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난 읽는 것에 자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실력 발휘 잘하고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시험 보고 오시느라 너무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저는 사실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보고서 완전 유형이 올해 너무나도 7급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7급 시험 문제를 푸시면서 많이 당황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년에 이제 7급 피셋 시험이 이제 도입되면서 그 유형이 올해 좀 우리 비문학 시험에 반영이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학에서는 사실은 이제 오답률이 높은 상위에 랭크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제가 해설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석재님의 작품이 참 이상하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9급에 우리 시험 문제 성석재님의 작품이 출제가 되었고,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 소방직렬에서도 성석재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고요. 올해 또 성석재님의 작품이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요분의 작품을 내년에 우리 국가직 9급, 7급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요분의 작품을 또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뭐 고전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와 같이 했던 내용들 안에서 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제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문제인데, 불규칙 활용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고,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이제 이해를 다들 이제 하기 힘들어 하셔서 이제 질문도 많이 하는 파트죠. 그래서 신경을 써서 좀 제가 그래도 정리를 좀 해둬라. 좀 고득점을 요하는 어떤 높은 직렬 7급 이상, 9급 이상의 어떤 국회직 이상의 직렬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잘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강조를 해두었던 바로 그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뭐 문법 파트 같은 경우는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뭐 절대로 안 틀리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에 불규칙 활용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불규칙 활용이 뭐야? 이렇게 이제 혼자 가만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런 건 그때는 틀리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다 잡혀 있어야 돼. 불규칙 활용이 뭐고, 어감 불규칙이 뭐고, 어미 불규칙이 뭐고, 어감 어미 둘 다 바뀌는 불규칙,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다닥 나오면서 단어를 딱 볼 때마다 누가 불규칙이고 누가 규칙 활용인지가 딱 보이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했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었다면 요거는 틀리면 안 되지. 1번 문제는. 기본형 뭡니까? 잠그다에다가 어떻게 잠가야로 활용을 한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 얘는 의가 탈락이 된 거죠. 예, 의탈락은 불규칙입니까? 규칙입니까? 우리가 규칙 활용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이 아닌 것은 정답 볼 것도 없이 4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흘렀다, 뭐 이렇게 뭐 팔에 뭐 기본형이 어디서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문법 심한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틀릴 수 있는, 그래서 오답률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흘렀다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슨 불규칙? 흐르다 기본형 르 불규칙, 그렇죠? 그다음에 파라타 기본형 뭡니까? 파라타의 히읗 받침이죠. 그래서 히읗 받침, 히읗 불규칙으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이르러서야 이르다 기본형 이르다에 이렇게 러 불규칙으로 예, 우리가 정리했던 기억 여러분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좀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심화 문법이든 아니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 문법이든 제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다면 문법 파트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불규칙 활용 예,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이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생각외로 또 여러분들을 조금 이제 힘들게 할 수도 있었을 문제였으나 이 문제 2번 문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잘 맞히신 문제로 평가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이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이어라고 하는 게 중심 의미, 그러니까 메인 미닝에서 중심 의미에서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다이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심 의미에서 파생된 것들이냐 아니면 또는 나머지 단어들을 통해서 아예 다른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냐를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제 다이어가 이게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뭐 추측이나 예측을 통해서 사실은 풀기는 굉장히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는 의심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봄이 오니 나뭇가지에 눈이 튼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눈과 눈, 자, 의심하는 눈의 눈은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이고, 자, 나뭇가지에 눈이 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새로 막 터져 나오는 초목의 싹이다라고 하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소리만 같으나 동음이의, 그러니까 다른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얘가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쓴다, 존댓말을 잘 써야 한다. 자, 글씨를 잘 쓴다라고 하는 것과 존댓말을 사용하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쓴다에 쓰다는 붓팻,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을 이루게 하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존댓말을 쓰다는 어떤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분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어머니께서 아끼시던 화초가 죽었다. 그 다음에 성질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이 죽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제 1번의 죽다라고 하는 이 의미,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성질이 죽다라고 하는 것, 기운이 꺾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심 의미인 이 죽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로 묶인 단어로 적합한 것은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 7급에서 사실 굉장히 어느 정도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고, 우리 기출이라든지 동영에서 다이어 연습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2번은 많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 맞히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좀 사실 1, 2번에서 좀 약간 긴장된 마음을 좀 우리가 녹여주는 문제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적 공감 국어, 공감적 대화, 그렇죠? 예, 가장 적합한 것은 여기에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공감적 대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화는 화자와 청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교섭적 행위이며 공감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필요하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공감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1, 2, 3, 4번 중에 몇 번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1번이었습니다. 왜? 자, 볼게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예, 그렇죠. 요즘 날씨 때문에 그렇지. 이해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니 속상하겠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고 귀 기울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섣불리 어떤 조언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한다든지 해결책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정답은 1번으로 찾으시면 된다. 되시겠습니까? 자, 2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시험 날짜가 다가오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 예, 불안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 안정감 가져봐 말이야. 네가 많이 지쳐서 그럴 수 있으니까 자, 해결책 자꾸 제시해 주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공감적 대화로 여기에 제시한 공감적 말하기로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풀면 안 되죠. 딱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는 답을 찾아야 명확하게 답을 찾고 그게 쉬운 문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답이 안 되고요. 3번도 공부하니까 나 너무 지치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야, 몸이 지치면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야, 고민하지 말고 자, 방법 찾아봐 라고 하면서 뭡니까?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감적 대화하고는 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대화에서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그죠? 상대방을 챙겨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얘기하니 와, 듣는 순간 그 지적하고 있어요. 그죠? 자, 마음 다잡고 일단 최선 다해. 정신 똑바로 차려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감적 대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역시 3번도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잘 맞히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는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자, 4번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 사실은 다른 분들이 너무 옛날 방식이다, 옛날 문제 경향이야 라고 하면서 글의 전개라든지 글의 순서 전혀 하지 않지만 저의 기본서라든지 기출이라든지 동영을 통해서 기본 글의 전개 순서 연습 우리 많이 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2020년, 우리 2020년에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도 갑자기 안 나오던 글의 전개 순서 나열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고 우리 7급 시험 문제에서도 또 올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국회직 시험에서도 글의 이렇게 순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우리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높은 직렬, 경쟁률 좀 센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는 국회직이라든지 이렇게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글의 순서, 전개, 순서 나열하는 문제들은 자주 우리 비문학독해에서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글의 전개 순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연습을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문장으로 오기에 가장 적합한 걸 찾으면 돼요. 자, 근데 가문장 처음 문장으로 올 수 있습니까? 이처럼이라고 하고 있어. 그럼 이처럼이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이처럼이 이유로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가문장은 첫 번째 문장으로 오기가 그쵸, 어색한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올 수가 없어.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앞에서 해주는 애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럼 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은 면대면 소통이다. 왠지 첫 번째 문장 처음 시작하는 문장으로 좀 어색하지 않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니 여기에 또 라가 있네. 자, 면대면 소통은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면서 음성,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가 먼저 와야 될까요? 라가 먼저 와야 될까요? 네. 나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왜? 여기서 지금 인간의 소통 방식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지금 면대면 소통이라고 하고 있었고, 자, 면대면 소통은 하면서 면대면 소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순서가 요렇게 와야 되지. 요렇게 거꾸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서가 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라가 와야 된다라고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고 이 둘 중에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같이 연습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 요 4번 문제는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면대면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가와야 됩니까? 가까워야 됩니까?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면서. 예.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따른다. 자연스럽죠. 근데 그러나 갑자기 나오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나, 라,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그러나가 와야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순서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어떤 거? 가,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다가오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라 다음에 가가 오는 게 자연스럽고 그러나 점차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자, 한 번 더 여기 또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비문학에서 이렇게 문장의 순서 나열하는 거 연습,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팁을 드렸던 것들, 이런 방식들대로 훈련을 잘 하신 분들이라면 4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정답 잘 찾아내실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연습이 안 되어 있다면은 사실 이 문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문학 파트를 좀 쉽게 공부를 하셨다면은 아마 이번 7급 문제가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생각 제가 해설하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의 전개 순서로 알맞은 것은 여러분 1번으로 답 찾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한자 문제입니다. 5번이. 근데 우리 오답률에 5번 문제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잘 맞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꾸로 말하면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어느 정도 한자 공부들은 우리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좀 직렬이 좀 이렇게 고득점을 요하는 그런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자 공부를 좀 기본적인 한자 공부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이제 거꾸로 해봤고 또 다르게도 이야기를 하면 이 한자 요 정도의 한자어들은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잘 찾아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작품은요 추구집이라고 하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오원절구의 한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제 5개의 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의 한글풀이를 참조할 때 그래서 친절하게 또 여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글풀이까지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찍으시던 뭐 어쨌든 간에 잘 문제를 푼 한자어로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오답률이 이 5번 문제가 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20번이 그렇게 많이 틀렸을 줄이야.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잘들 맞히신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땅이 두터우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어떤 말이 들어가면 돼요? 친절하게 여기 또 한글로 이렇게 해석까지 해주고 있죠. 땅이 두텁다, 땅지자와 두터울 후자. 그래서 이제 뭐 두터울 후자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되고, 그죠? 이게 아니고. 답 2번이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찾고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 문제는 올해 우리 7급 시험의 한자어 문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자 봄이 오니 백꽃이 자 하얗고 자, 그 다음에 춘래 리화백 백꽃이 화얗고 하지 수엽청이다. 자, 여름에 이르니 나뭇잎이 푸르다에 나뭇잎이 푸르다라고 하는 의미. 자, 그래서 나무의 잎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수엽이라고 하는 자 나무 숫자와 잎 엽자를 쓰는 이 한자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에 들어갈 한자어가 추량 되겠습니다. 가을추. 자, 가을은 서늘하여. 그래서 가을추와 서늘할 양자를 쓰는 요 한자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황화발. 자, 황화는 무슨 꽃? 누런 국화꽃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 국화꽃이다라고 하는 건 황화꽃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전 작품 정리할 때도 했던 기억 아마 여러분들이 나시라 생각이 듭니다. 동안 백설레. 겨울은 차가우니 흰눈이 내리는구나라고 하는 추구집에 수록되어 있는 오원절구의 한 시였다. 그래서 밑줄 쳐져 있는 빈칸의 한자어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으실 수 있게 한자어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 문제도 많은 분들이 잘 맞히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은요. 윤선도의 견회요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섯 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로서 유배지에서 어떤 느끼는 연군 지정,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 이 작품에 절절히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향지의 부모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쓴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로서 부모에 대한 효심과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이제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잘만 읽으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찾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에 해올 일만 닦을 뿐인정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그래서 가의 내용은 슬프든 즐겁든 자신의 할 일만 닦을 뿐이라는 것으로 보아 화자의 어떤 강직한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보도록 할게요. 나. 자, 내 일이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내가 모를쏜가. 이 마음 여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무리 일러도 이미 헤아려 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자신의 일이 잘못된 줄 알지만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다. 임금을 위한, 님을 위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뭔가 모함을 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한다고 해도 이마 내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나 구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볼게요. 자신의 잘못을 잘 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타인을 원망하기보다 화자 스스로의 잘못을 더 뉘우치고 있다? 아니죠. 임금으로부터 즉 임을 향한 어떤 그런 이해, 나를 이해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을 더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좀 보기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 여러분 어렵지 않게 2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의 내용은 자, 추성 진호루 밖에 울어 얘는 저 시내야. 자, 추성과 진호루는 이제 장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경원의 옛 이름이 이제 추성이 되겠고 진호루는 누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밖에 울어 얘는 저 시내. 그러니까 울어 지내는 저 시내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왜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정서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무음홀이라 주야에 흐르는다. 밤낮으로 이렇게 멈추지 않고 흐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어떤 것을 상징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임금을 향해서 뭘 하겠다? 임금을 향한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기에 왜? 님을 향한 내 뜻조차 멈추질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의 임을 향한 뜻을 밤낮 흐르는 시냇물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지닌 변함없는 연군의 즉 임금을 향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적합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매흔 길고 물은 멀고 어버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마음? 부모님을 향한 어떤 그런 효심을 노래를 하고 있는 구절이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런 뜻은 많고 하고 어디서 왜 기러기는 울고 자, 왜 기러기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외기러기는 어버이 가까이 모시지 못하는 하지만 어버이를 향한 어떤 그런 마음, 그쵸? 그리움의 마음. 하지만 이제 모시지 못한 어떤 그런 외로움의 정서가 외기러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버이를 그리는 절절한 정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화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짐작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적합한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6번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시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해석이 잘 되셨거나 아니면 또는 공감 국어 우리 동양 모의고사 아니면 또는 우리 기본 강좌를 잘 챙겨 들으신 분이라면은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잘 찾아내셨으리라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올해 이제 그 7급 시험의 유형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에서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틀리지 않았다. 한자어에서 많은 분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예측하기로 한자어들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통은 오답률 높은 상에 랭크되어 있는 게 한자어 많이 틀리고요. 예. 고전 작품들 몇 작품들 좀 많이 틀리시고 그런데 올해 우리 7급 시험 문제가 그쵸? 예, 비문학 출연 문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 유형에 좀 익숙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또 조금 난도가 있게 이제 비문학이 나오다 보니 그러니까 그 내용만으로는 예, 답을 찾아내기가 좀 힘든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도 사실은 우리 너무도 많이 했던, 그쵸? 예, 문장의 오류 유형입니다. 우리 이제 그 2020년 국가직에서도 이제 출제가, 비슷한 유형이 출제가 되었고, 예, 그 전년도에 우리 7급 시험 문제에서도 문장의 오류와 관련된 문제는 매년 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도 조금 이제 기출의 어떤 그런 유형의 어떤 연습이 되셨거나 아니면 뭐 제 커리를 잘 따라오시면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셨다면 충분히 문제 푸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장의 오류의 유형으로 자 기어, 서술어와 주어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경우 자 호응하지 않았는지 볼게요. 자, 내 말의 요점은 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 자, 자, 내 말의 요점과 노력하자라고 하는 이 서술어, 주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죠. 자, 내 말의 요점은 뭐뭐이라는 것이다, 뭐뭐이라는 점이다 라고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요 7번 문제도 잘 찾아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호응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와 호응이 필요한 보어가 누락된 경우. 자, 여러분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되다 아니다를 찾으면 되겠지. 자, 나는 이 일의 적임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되기로 결심했어. 직접 뭐가 되기로 앞에 누가 빠졌어요? 예, 보어가 빠졌네. 그죠? 뭐 내가 직접 적임자가 되기로 라고 쓰던지. 그죠? 앞에 보어가 빠졌다. 왜? 되다 아니다 앞은 보어 자리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너무 많이 했죠. 그죠? 예, 기본 시간에도 했었고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 번 기출되었던 유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예, 잘들 맞추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어가 누락된 경우로 적합한 예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뭐 적임자가라고 하는 보어를 되기로 앞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적합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문으로 옳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서술어와 호응이 필요한 목적어가 누락된 경우다. 예, 그럼 목적어면 을을이 있어야 되는데, 을을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겁이 많았던 나는 혼자 해외로 여행 가는 것이 뭔데 무서워 동행했어. 자,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 앞에 누구누구와 동행했다라고 하는 뭐가 예, 누구누구와는 여러분 목적어입니까? 부사어입니까? 필수 부사어잖아요. 그렇죠? 누구누구와 함께 동행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누가 빠졌어요, 여러분? 부사어가 빠진 문장이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누락된 문장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은 문장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문제가 틀렸고요. 4번에 서술어와 호응이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가 누락된 경우 종종 관찰된다. 자, 필수 부사어가 없는지 봅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누가 빠졌습니까? 의지하기도 한다. 누구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필수 부사어가 빠졌죠. 그죠?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 앞에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예, 필수 부사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에게 뭐 의지한다라고 하는 부사어 필수 부사어가 빠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을의 예로 예, 적합한 예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고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제 기본 문법 기본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기출 유형에서 사실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동영에서도 우리 같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공시 시험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하신 분이라면은 7번 문제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 8번 문제는 성석재님의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 작품입니다. 2000년도에 예, 발표된 소설 작품입니다. 사실 성석재님의 소설이요. 여러분들이 좀 나이대가 있으시다면은 아마 성석재님의 작품을 공부를 안 하셨을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8차, 7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성석재님 작품들이 많이 되고 수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일단은 이 성석재님 작품이요, 약간은 굉장히 좀 서술상의 특징이라든지 뭔가 지금의 어떤 그런 그 표현상의 특징들이 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색다른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예, 그러한 작품들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시점 같은 경우도 1의 시점과 뭐 2의 시점을 딱 두고 작품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뭐 농촌 소설이다라고 이제 그냥 재미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그런 황만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생애를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 읽기에 어때요?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훅 읽히는 이런 작품을 좀 많이 쓰신 작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그 이제 해석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 9급에서도 성석재님의 작품이 출제가 되었고 2020년 소방직렬에서도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 성석재님의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또 예, 똑같이 성석재님의 작품이 또 나왔어요. 예, 7급 문제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성석재님의 작품을 올해 지방직 7급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우리 국가직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출에 나왔던 성석재님의 작품들은 조금 다 챙겨서 좀 한 번쯤은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비교를 해가면서 그냥 사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볼게요. 왜 어렵지 않았는지. 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합한가? 왜 이해에 대한 그냥 이 내용만 봐도요. 사실 이해가 됩니다. 자,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해가 가면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자, 이 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령스럽고 기묘한 지혜다. 지혜가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의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누가 지혜로웠다. 예, 황 선생이. 자,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운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무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성석재님 작품이 어떻게 보면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의 작품이 뭔가 우리가 내용 파악하기에 어떤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쉬웠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빛만 남은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빛만 남은 농사에 고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 해석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만 남은 농사에 뼈 상한다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지만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했고 그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의 해석은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독해력은 우리 사실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고. 그러니까 성석재님의 작품이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우리 성석재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해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올해 유난히 성석재님의 작품 소방진제 출제가 됐고 우리 7급에서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 9급 국가직이나 아니면 또 지방직 내년에 우리 그 시험을 보시는 우리 시험의 직렬에도 좀 출제가 될 확률이 분명히 있다. 아시겠죠? 올해 2번이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그죠? 자, 물론 다른 작품이겠지만, 그래서 성석재님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챙겨서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공에는 자신보다 납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어.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 했고, 자, 그러니까 공 앞에서는 나보다, 아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해서 그런 거지, 라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그 뒤에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부담스럽겠다라고 하는 건 거리가 멀죠. 부담스럽겠다라고 한 내용은 없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내린 효자로 평생 어머니 복량 극진했고, 그러니까 효자,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자, 술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이 뭐 때문에? 술 때문이라고 했어. 자, 농사를 짓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어.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만근의 과도한 음주로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죠. 그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삶으로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죠? 과도한 음주? 예, 이렇게도 보기도. 그러니까 황만근의 이 서술자는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맥락으로 정답을 2번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문제. 성석재님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경량의 이 소설 작품이 현대소설에서 좀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문학을 정리를 하시면서도 물론 이제 예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시기쯤의 문학 작품을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현대문학에 있어서도 이제 성석재님의 작품이 좀 고빈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9번 문제가 이제 내용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9번 문제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어떻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추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1, 2, 3, 4번의 선택지를 찾아내기가 참 힘든,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 내용 해설을 하지만 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유형의 연습을 우리는 훈련을 좀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피셋에 나오는 유사한 유형이 이제 7급의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9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제 생각이고 어쨌든 9급, 내년에 9급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내년 7급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피셋 공부,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 추론을 내용 추론을 연습하시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하는 생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하여 자 영어랑 달리 영어 글자와 달리 자 우리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코딩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만큼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한글의 코딩 방식 다시 말해 컴퓨터에서 한글 구현 방식은 크게 조합형 완성형이 나와 있다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합형은 한글의 모든 자모에다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코드를 다 할당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자 이를 불러와 조합하여 글자를 구현하는 방식임에 반해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 이러한 글자들에다가 코드를 할당해 그 글자를 불러오는 방식이 완성형이다. 그래서 이제 조합형과 자, 완성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조합형으로 한글 구성 원리에 따라 19개의 초성, 21개의 중성, 그리고 28개의 종성을 조합하여 나올 수 있는 자, 이렇게 11,172자를 표현할 수 있고 자, 초기 완성형에서는 실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350개의 글자만을 코드에 반영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자, 자주 사용하지 않은 똠, 핵, 백 이러한 글자들은 쓸 수 없었대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 무엇이 나왔다? 확장 완성형이다라고 하는 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2.0이 개발되었고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11,172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자모 또한 포함하여 조합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에 똠, 핵, 백 여기 나와 있어요. 글자를 쓰려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 네, 요러한 것들을 쓸 수가 없었어. 기존의 어떤 초기 완성형에서는 쓸 수가 없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확장 완성형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군이 아니라 여기 확장 완성형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난도가 엄청나게 있는 추론 내용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예, 문제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많이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실제 시험장에서 이해가 돼서 정답을 찾았었어야 했는데, 그죠? 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답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자 1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유니코드를 사용하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글자 모두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마지막에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완벽한 추론이라기보다는 좀 내용 이해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2번도 적합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겠고 한글과 달리 영문자 인코딩 할 때는 완성형 방식의 한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겠군. 자,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이미 컴퓨터에는 한글 자모나 글자 각각 예, 코드가 할당되어 있겠군이라고 하는 내용들, 그죠? 우리가 앞서서 예,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같이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 3, 4번은 여러분들이 적합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는 완벽한 추론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내용 이해 잘만 하시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생각외로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이 좀 틀리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이제 당황하고 이런 말들 아니면 또는 이제 좀 이러한 소재들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독해 연습을 좀 많이 하지 못해서 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예, 9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예, 10번 문제는 내용의 내용인데 예, 문제인데요. 자, 글에 대한 이해로 예,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래서 우리가 1, 2, 3, 4번의 선택지를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는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A국 시민들은 다양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거주지 이전에 관한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또 리버티에 대한 제한은 그럼 리버티가 뭔지 우리는 좀 꼼꼼하게 보면서 읽으면 되겠죠? 제한은 직접적인 물리적 힘보다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개인의 행동에 대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개인의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하는 것. 자, 그러니까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뭔지, 리버티가 뭔지, 예, 그리고 또 프리덤 요 말이 무엇인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제시문들을 좀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지상주의자에 있어서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될 때 정의롭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될 때 정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인 프리덤과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가 동의어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프리덤이 강제를 비롯한 모든 제약의 전적인 부재라면 자, 리버티는 특정한 종류의 구석인 강제의 부재로 이해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강제는 물리적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프리덤과 리버티가 동의어일 수 없는 이유는 자, 이 다음 사례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은 특정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서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때 정부는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해당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A국 시민 나왔어요. 거주지 이전에 허가가 필요 없어서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물리적 저지나 위협도 받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A국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실제로 이사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시민이 이사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거나 이사 가려는 곳에서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가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가장 적합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것 따라서 어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강제와 무관하게 다른 많은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들 두 가지 자유를 모두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를 극소화하는 것, 특히 정부의 강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 얻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글에서 이제 가장 적절한 선택지
1, 2, 3, 4번 중에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제 강제를 극소화하는 것, 특히 정부의 강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그죠? 그리고 또 A국의 시민들은 다양한 법률 제도를 통해 국가의 거주 지점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거리가 먼 내용들이고 리버티에 대한 제한은 직접적인 물리적 힘보다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조금 이제 프리덤은 국가로부터 강제 물론 국가의 강제와 무관한 자유의 제한까지 포함하는 모든 방식의 자유의 제한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라고 앞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도 3번도 가장 적절한 것으로는 좀 우리가 보기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개인이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강제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잘 읽어보시면 이 4번의 내용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자유, 자 그래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면 국가로부터의 강제이기 때문에 이때 개인이 강제로부터의 자유, 즉 리버티가 제한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 2, 3, 4번 중에 가장 적합한 내용은 어떤 선택지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4번이 가장 글의 이해로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맞히신 그러한 제시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도 조금은 이제 왜 이런 그쵸 소재 자체가 내용 자체가 이제 비문학 독해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내용 추론 문제입니다. 내용 추론인데 요건 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거 소재 자체가 좀 약간 그렇죠. 뭐 법과 관련된 거, 국가와 관련된 거, 어떤 정치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이 그 추론 문제, 비문학 독해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자 한번 볼게요. 상등이는 법을 사랑하고 중등이는 법을 두려워하고 하등이는 법을 싫어한다. 법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부끄러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싫어하지만 법을 싫어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부끄러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기회만 만나면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 꺼리끼는 것이 없다. 다만 그가 죄를 저지르지 않은 까닭은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처제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지 그의 심사가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다. 끌어놔 라고 되어 있어. 자, 법률상 인품을 논하여 세 등급으로 구별하는 것은 자 후천적인 학식의 환경과 지각의 계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화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은 뭐 어떻다? 교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고 상황에 맞게 아니죠.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교화에 힘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정답 몇 번?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빈칸에 집어넣는 이러한 건 사실 우리가 순서 나열하는 문제라든지 빈칸 추론 문제들은 사실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비문학 독해 시간에 같이 했던 내용들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팁들은 이렇게 앞문장 또는 앞에 단어들에서 충분히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팁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시면 충분히 정답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11번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고 또 다행히 많은 분들이 잘 맞히신 문제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아직 좀 문제가 이게 좀 비문학이 너무나도 이제 올해 또 추론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해설을 좀 꼼꼼하게 다 잘 달아드렸으니까 일단은 제가 좀 속도를 내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할 테니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제 해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여러분 이것도 우리 기본 시간에 정말 많이 했고 제가 늘 강조했던 바로 그 작품 뭡니까? 백석의 여승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작품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다? 그 여인이 어떤 비극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여인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죠? 그 여인이 지금 현재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연에 나와 있는 것은 여인의 과거 모습이 이렇게 뭐다? 역순행적으로 그렇죠?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죠.
예,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면 여러분 바로 정답이 나오셔야 합니다.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해 현장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산꿩이라든지 뭐 산절 이런 거 섭버 이러한 단어들이 다 토속적인 시어이고 이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더 부각시켜 주고 있고 현장감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어떻습니까? 딸아이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어떻게 돌무덤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틀렸죠. 역수행적 구성이다라고 하는 거 방금 설명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 시간에도 같이 했던 내용이라서 아마 12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잘 맞히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10여 문제 여러분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상세한 그 시 해설은요. 제가 해설을 꼭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막 시어들까지 다 달아드렸으니까 좀 더 챙겨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공감각적 이미지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공감각적 이미지는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그죠? 차갑다라고 하는 것과 울다라고 하는 그죠? 이 청각적 심상과 차다라고 하는 촉각적 심상, 그 두 개의 심상이 이렇게 전이를 이루고 있는 공감각적 심상 10회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을 여러분 이렇게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가 지금 이제 계속 그 추론 문제가 내용도 길이도 길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올해 참 7급 시험 문제 풀고 오시는 분들은 나 비문학 연습 많이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아마 점수대가 조금 생각만큼 잘 안 나오셨을 생각이 제가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로컬 푸드는 1차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로컬 푸드에 대해서 지금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선택지 한번 볼게요. 선택지를 비교해가면서 바로바로 그냥 정답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전략으로 해당 지역에 산출되는 로컬 푸드 활용할 수 있다. 왜?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물리적 거리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좁게는 반경 50km, 넓게는 100km의 농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지칭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뭡니까?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해당 지역에 산출되는 로컬 푸드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추론 가능하시겠죠. 그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3번은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로컬 푸드가 이 정도의 물리적 거리나 농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농식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자, 행정구역 중심이래 일본은. 자, 그 다음에 미국은요. 반경 160km 정도 내를 로컬 푸드라고 한대요. 자, 이는 자, 어떤 기준?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서 건강성, 신뢰성, 친환경성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요소들은 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요건들, 경제적인 요인들 라고 하는 거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식품 안정성에 주목하는 로컬 푸드, 로컬 푸드의 범위는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서 규정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가능한 추론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 유통, 소비.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경제적인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추론을 해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거리 이내에 생산되는 농식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로컬 푸드 운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환경적이고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노력을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업의 해체와 식품 안정성의 위기가 만나는 접점으로 로컬 푸드 운동이 발화하는 배경이 된다. 전통적인 농업은 관련 인구 감소, 농촌 경제 영세화, 종자에서 식탁까지 지배하는 거대 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다.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식품 물론 자연 환경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소비를 연결하고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전 공동체 여기 그대로 또 나온다, 그죠? 선순환하려는 노력이 로컬 푸드 운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1번 맞고요. 3번 맞고요. 2번 봅시다. 식품 안정성에 주목하는 로컬 푸드 운동은 뭐예요? 환경보호 운동과 밀접한 관련. 자, 친환경 먹거리 지금 계속 이제 친환경 환경보호, 그죠? 지금 여기에 농약 과다 사용 이러한 내용들로 인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로컬 푸드 운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1, 2, 3번은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4번에 지역 농가가 거대 자본에 의존하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로컬 푸드 운동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의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대 자본 여기 나와 있는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로컬 푸드가 나왔다. 로컬 푸드 운동이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여러분 몇 번? 4번으로 예, 찾으셔야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추론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3번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으로 예,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는 여러분 규중 치루 쟁농기라고 하는 우리 고전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전 시간, 우리 기본 시간에도 했었고요. 요약 강의 때도 했었고 기출 때도 했었고 그죠? 동영 모의고사 때도 했던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같이 했던 내용이라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그대네는 다투지 마라. 나도 잠깐 내 공을 잠깐 말해볼게. 자, 나 잘났어 이 말이야. 자, 민우비 새누비 눌로하여 젓가락질 고우며 혼소리 나고 다니며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우리. 내가 없으면 어찌 저렇게 곱게 저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겠니? 침제 용한 죄로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내 손바닥을 한번 쓱 거치면 어떻다? 한번 씻으면 잘못한 흔적이 싹 없어진다. 바로 새우의 공이 난로하여 자, 새우는 누굽니까? 가느다란 애인데 이게 가느다란 애가 뭐가 되겠어요? 바느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새우각시는 바로 바늘을 뜻합니다. 얘의 공은 말이야. 내가 있어서 빛이 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얘 누굽니까? 인두예요. 인두. 그렇죠? 예, 인화낭제 이르되라고 하고 있으니 자, 여러분 인두는 뭔데요? 자, 불에 달구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인두를 뜻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얘의 말하기 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풍자적 표현 통해 내면 갈등 아니고요. 그죠? 각자의 역할, 직분 지켜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거리가 멀죠. 자, 자신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이 빛날 수 있음을 다 내 덕이야. 네가 내 덕분에 빛날 수 있는 거 누구 덕분에 빛날 수 있는 거냐라고 말하고 있으니 자, 말하기 방식에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시겠죠? 이 내용은 여러분 제가 상세한 해설은 우리 해설지에다가 제가 다 달아드렸으니까 해설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나머지 그런 단어들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기본 시간에 사실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작품은 그죠?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14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 문제도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 거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가에서는 자, 지금 한국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북한을 제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팀은 13일 스키사무 실내 링크에서 벌어진 동계 아시아게임 아이스하키 최종 경기에서 북한을 6대5로 제치고 1승 2패를 마크. 일본, 중국에 이어 3위에 입상했다.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한국팀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지만 이날 필승의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제압했다. 정신력을 똘똘 뭉쳐 이렇게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관적으로 조금 보여주고 있다. 1피리어드 초반부터 파상적인 공격을 펴던 중 3분쯤 첫 골을 성공시키면서 기세를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얘는요. 아이스하키 남북 대결에서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 6대5로 승리. 자, 그러니까 예상은 한국이 왠지 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은 둘 다 어쨌든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죠? 자, 동계 아시안 게임의 동메달을 획득했고 한국팀은 13일 삿포로 스키사무 실내 링크에서 열린 북한팀과의 경기에서 초반 수비 치중의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작전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승세를 타기 시작. 한 차례 동점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끝냈다. 한국팀은 이로써 북한팀과의 대표 대결에서 3승 1패로 앞섰다. 어떻습니까? 위에 나와 있는 문장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자, 바르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가는 제압, 나는 승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나는 가보다 경기 결과를 객관적으로 나는 가보다 그렇죠. 나는 가보다 좀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압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제압하다. 그래서 이제 제압하다 어떤 위력이나 위험, 세력이나 기세 따위 억눌려서 통제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합한 이해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가는 필승의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 그다음에 나는 수비 치중의 기습 공격 작전 적중하면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가는 나보다 선수들의 의욕을 강조했다. 그렇죠? 의욕 때문에 이겼다. 나는 작전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적합한 해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나는 예상을 뒤엎고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나 모두 경기 전에 자, 우리 한국팀이 실력이 조금 낮게 평가되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3위에 입상했다. 나는 동메달을 획득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아쉬운 경기를 경과다, 경기 결과다라고 하는 건 좀 거리가 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세, 당초 열세가 예상됐고 예,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줄은 몰랐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4번. 너무 이 14번, 15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추론 문제들, 그리고 제시문도 길어지다 보니까, 예. 자, 16번 문제도 이제 추론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1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16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내셨을 그러한 문제인데 일단은 조금 빨리 정답을 기준으로 예, 정답 찾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추론한 생각으로 예, 옳지 않은 것은 21세기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은 내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욕망과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태도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자, 나를 위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부수적으로 어떤 피해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지 확실히 따져보는 것.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일을 하는 행동이 생태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 와, 이기적 이타주의. 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자긍심을 충족하려는 과시적 소비가 이끌었던 소비의 시대에서 더 신중하게 소비하려는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로의 점진적 전환을 맞고 있다. 자, 그래서 이미 몇 세대에 걸쳐 과시적, 그러니까 단순히 과시하려고 소비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쇼핑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흥미로운 물건을 사는 기쁨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쇼핑이라는 탐험이 사회와 생활 방식이 제공하는 혜택은 많은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 또한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금보다 쇼핑을 줄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의 소비 패턴과 품목은 가치관과 태도 변화와 함께 바뀔 것이다. 과시적인 소비는 자긍심을 향한 인간의 욕구로 주도되었지만 사람들은 이런 소비가 가진 함의 속뜻이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기적 이타주의는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치게 동정심이 많아지거나 비정한 자본주의자에서 사회복지사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구매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갑자기 옮겨가지도 않는다.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고 어떻게 구입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틀렸죠.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필요보다 사회적 역량을 고려해서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런 필요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확장된 해석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고요. 자, 17번 문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도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틀렸던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판소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어휘적인 어떤 그런 어휘로 제가 이제 어휘 범주에 넣어서 제가 해서 분석을 했는데 시험 분석을 자, 뭐 어떤 이제 뭐 이게 그냥 빈칸 넣기의 문제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판소리, 사소리,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여러 계층의 청중들을 상대로 하여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 계층의 청중을 상대로 한다. 자, 지금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다. 뭐가 판소리.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괄호 안에 집어넣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앞에 아니면 뒤에 문장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발달한 까닭의 언어가 지금 층위가 매우 다채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층위가 다채롭다. 여러 계층의 청중들. 그러니까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고 여러 계층들의 청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언어의 층위가 굉장히 다채롭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골계, 연행, 우화, 적층 어떤 겁니까? 당연히 4번이 정답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층위가 다채롭다.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다. 계층, 여러 계층의 청중을 상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뜻은 어떤 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쌓을 적자, 층층자, 층층이 쌓여있다라고 여러 개의 층들이 이렇게 쌓여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건 적층적으로 발달한 까닭의 언어의 층위가 다채롭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거죠. 골계적이다라고 하는 이 골자는 익살스러운 골자죠. 그렇죠? 헤아릴 갤자. 그러니까 뭔가 익살스러운 어떤 그런 내용
내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쵸? 연행적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펼 연자와 행할 연자가 배우가 연기한다라고 하는 건데 앞에 뒤에 내용이 배우가 연기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고요. 우화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격화한 동식물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앞뒤의 내용과 좀 거리가 먼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거 적칭적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집어넣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뒤에 있는 거 이거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오히려 더 헷갈리지. 익사수고 노고 이런 말도 골개적인가라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으로 적합한 걸 찾으면 앞에 문장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적합한 내용은 정답은 여러분 4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17번 문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틀린 오답률이 참 높은 문제 중에 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 정말, 그러니까 올해 그 우리 7급 시험 문제가 외래어,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 한 문제도 안 나왔고, 그죠? 규범 파트에서 요 문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범에서 조금 공부를 꼼꼼하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참 허탈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것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한번 회독할 수 있게 저희가 또 5분 어휘 특강을 통해서 규정이라든지 규범 파트 제가 이제 짧게 5분으로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이제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듣기만 하면 강좌 그냥 틀어놓기만 화장실에서 보셔도 되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봐도 충분히 공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규범 파트를 정리를 해놓고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어휘 파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한 문제 두 문제씩 사실은 한두 문제로 우리가 합격 당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강좌를 이제 활용을 하셔서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많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어법상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연치 않게 그죠? 변변한 칠칠치 못하게 안절부절하는 이라 되는데 여러분 몇 번 정답 몇 번이 틀렸어요? 안절부절 못하다라고 하는 게 바른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답 4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 이건 이제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그러한 문제죠. 그죠? 뭐 어떤 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게 18번 문제였고요. 예,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19번과 20번 문제를 참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틀렸어요. 예, 그렇죠. 자, 19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약간 문법인데 심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안의 문장, 안기 문장 분석까지 가능하면 안 되고 그 안의 문장, 안기 문장에서 그 어떤 문장으로 안겼는지를 분석 가능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관형절 분석해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관형절의 종류까지 알아야 되니까 심화된 문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형절의 종류가 사실 이제 제가 문법 시간에 사실 관형절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 정도로만 좀 알아두자라고 했죠. 그래서 동격 관형절 근데 그 조금 심화된 어떤 그런 문법은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좀 한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제 문법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심화된 문법들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 시험에 어느 정도 나오는 것들이 약간 이제 좀 좁혀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문법 강의 시간에 제공을 해드리니까 만약에 선생님 진짜 너무 막연해, 너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진짜 추론도 정말 답이 없는데 이건 또 언제 공부합니까? 문법은 더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 강의 문법 강의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그리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빨리 정리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반드시 이러한 것들 심화된 내용들까지도 조금 이제 나올 만한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이제 동격이냐 관계관형절이냐를 이제 구분을 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렇죠. 왜 어렵냐? 단순히 문장 성분 분석하는 것도 사실 1차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아는 문장, 안기 문장, 견문장, 혼문장 찾는 것도 어렵지. 그다음에 그 아는 문장, 안기 문장에서 뭐 명사절로 안겨있냐, 서술절로 안겨있냐, 관형절로 안겨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관형절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격이냐, 관계관형절이냐까지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어렵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가 19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동격과 관계관형절에 대한 개념이 아마 잘 잡히셨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기출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번 기출에서 사실은 나왔던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관형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문장을 나누었을 때 두 개의 문장이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략된 문장 성분이 하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관계 관용절이라고 하고 동격 관용절은 관용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체언을 꾸며주죠. 얘의 어떤 관계가 그냥 같은 거야.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어요. 한번 볼게요. 그런 애들이. 자, 내가 어제 산 이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어? 서점 꾸며주고 있어.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니 지금 기억을 꾸며주고 있다. 그죠? 예, 땀에 이마에 흐르는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습니까? 땀. 일단 얘네들이 지금 다 뭐다 여러분? 관용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됐어.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누가 관계 관용절이고 누가 동격 관용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문장을 나눠볼게요. 자, 내가 어디에서? 자, 서점에서 책을 샀다. 그죠? 자, 서점에서 책을 샀어 라고 하는 이 부사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동격 관용절입니까? 관계 관용절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하나 생략이 되어 있는 애는 관계 관용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계 관용절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볼게요. 자,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 어때요? 자,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죠. 얘네 둘이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생략된 문장 성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계 관용절입니까? 동격 관용절입니까? 둘이 같아. 동격 관용 생략된 문장 성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생각이 드는데 제 문법 강의 시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제가 해설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좀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법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래서 얘는 동격입니다. 그러면 1번이나 2번이 답이겠죠. 자, 그럼 얘 보면 끝나겠지. 자, 그 화가는 붓을 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어. 자, 얘 두 문장 나눠볼게요. 땀을 씻었다. 땀이 이마에 흐르다라고 하는 땀이라고 하는 어때요?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분석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얘는 동격이야 관계 관용절이에요? 관계 관용절이다. 왜? 문장 성분이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셨어야 되는 문제고 제 강의에서 관용절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셨다면은 아마 요거 좀 잘 풀어내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많이 틀렸겠죠. 그러니까 횃불을 축혀왔던 사람들이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가 생략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 횃불을 축혀들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관계관용절 되는 거예요. 주어라고 하는 성분이 생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내 강의 잘 들었으면 이거 한번 잘 맞추셨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론 문제가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훈련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이제 문법 여기서라도 좀 안 틀린다면. 예, 그렇죠. 예. 20번도 잘 맞히셨을 텐데. 자, 20번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9번의 문제의 정답이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우리 20번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가 오답률 1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딱 보시기를 알겠지만 제시문이 깁니다. 길고요.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내용이 이제 추론을 해서 얘네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틀리고 헷갈리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뭔가 이제 좀 어떤 뭐 게임의 어떤 그런 내용들, 예, 이러한 내용들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익숙지가 않았던 그러한 이제 소재들로 이제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읽으시다가 아니면 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선택지도 조금 이제 약간은 불친절했어요. 우리가 보통 공시에 우리 선택지는 참 소거법을 통해서 소거하기 딱 좋은데 좀 불친절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힘들게 했던 바로 마지막 20번 문제 같이 한번 보고요. 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단어가 참 올해 이 7급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공정하다는 말은 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용된다. 우리는 종종 어떤 법적 판단에 대해 공정성을 묻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묻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정성이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때? 법적인 판단 아니면 또는 스포츠 심판 이럴 때 우리가 공정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공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판단의 결과가 가능한 결과들 중 일부분으로 특별히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어느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 이런 조건은 공평성이라고 불린다. 네, 공정성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공평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독립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된 판단들이 외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공정성의 두 조건은 자, 공정성의 두 조건 뭡니까? 공평성과 독립성이죠. 동전 던지기 게임을 사례로 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동전 던지기 게임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게임의 규칙은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온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해보자. 자, 이 게임에 공평하다는 것은 동전 던지기를 충분히 여러 번 진행했을 때 가능한 결과, 즉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공평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게임의 공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왜? 공정성의 조건이 공평성과 독립성인데 공평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가 너무 유사해가지고 그죠? 공정, 공평 막 이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막 이렇게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평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공정성의 조건인 공정성이 없으면 당연히 공정성이 성립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옆에다가 제가 상세하게 써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정성의 조건이 지금 공평성과 독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공평성이 없으면 얘도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독립성이 자, 공정성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러니까 독립성이 공정성 이유가 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동전 던지기 결과가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에 다른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여기 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두 번째 조건처럼 어떠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우리가 독립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만일 게임에 사용된 동전이 특별한 외부 장치에서 조작되어서 앞면이 두 번 나온 뒤에 항상 뒷면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때 두 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온 뒤에 게임을 참여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게임을 참여하지 않은 전략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게 조건적으로 봤을 때 앞면이 두 번 나온 다음에 항상 뒷면이 나오기 때문에 자, 앞면 두 번 나왔어. 자, 그 다음 뭐 나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늘 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되시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동전이 외부 장치에 의해 조작될 경우 항상 게임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은 공정하지 않은 게임, 독립적이지 않은 게임 되시겠어요? 자,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독립적이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제 시문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공정성, 공평성 막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추론, 적절한 거 한번 볼게요. 자,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동전 던지기 게임은 자, 독립적이다. 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그것이 독립적이다라고 방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합한 추론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방금 봤잖아요. 그죠? 니은 볼게요. 앞면이 바로 나온 다음에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다음에 반드시 앞면이 나오도록 장치가 된 동전 던지기 게임은 자,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독립적이지 않다. 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푸시면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말이 맞는 말이지. 하지만 여기 제시문에서 자, 공평성과 독립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떤 거 독립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조작하지 않아야 할 때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뒤에를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특성 이외에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이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대한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시면서 이렇게 분리로 아니면 또는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니은까지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왜 이게 틀렸을까 여러분들 왜 틀렸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유사한 단어들이 자꾸 나오면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말과는 이 장치, 특별한 장치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니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을 하는 것이 옳죠. 자, 동전 자체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 나올 확률 차이가 클 때 그 동전을 이용한 동전 던지기 게임은 자, 예를 들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공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적합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이 20번 문제를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오답률이 너무 높은 문제이다 보니까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자꾸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설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선은 일단은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문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풀기보다 여기서 제시문에서 제공하는 내용,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뽑아내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20번 문제까지 이제 문제 해설을 이제 우리가 해봤고요. 제가 이제 올해 참 특징적인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이 그리고 또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이렇게 비문학 추론 파트에서 이제 나온 적은 최근에 2개년, 3개년간은 처음이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 저만 이렇게 많이 틀렸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 어려웠던 만큼 다른 분들도 똑같이 어려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험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는 일단은 이제 2021년에 우리가 국어 시험이 피셋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추론 문제 이것보다 조금 더 난도 있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추론 파트에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비문학 독해에서 좀 강도 높게 훈련을 자꾸 하시면서 그렇다고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등한시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답을 첫 번째도 보여드렸지만 두 문제 추론에서 다 틀리셨고요. 그죠? 비문학에서 오답률 높고 두 문제는 문법인데 문법의 심화 파트. 그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문법 내용이 아니라 심화된 문법.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문법에 있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에서 많은 분들이 틀리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자어 같은 경우는 이젠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해야 될 양이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느 한 파트라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올해 남은 우리 지방직 7급 시험 문제를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시라면은 조금은 이제 추론 문제가 이와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문학 독해에서 조금 더 훈련을 강화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문법 파트도 좀 심화된 문법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두셔야 고득점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한자어도 반드시 나오니까 어쨌든 올해도 한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한 문제 나왔으니까 이 문제도 역시 놓치지 말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한자어 그리고 또 비문학 추론 파트 그리고 또 심화 문법 이 세 가지를 꼭 좀 챙기셔서 공부를 하셔서 남은 우리 지방직 시험도 여러분 잘 봐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9급과 그리고 또 지방직 그 시험 문제 그리고 국가직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거와 같은 영향을 저 개인적으로는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문법을 대충 공부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고 문법에 대한 어떤 그런 강도도 지금과 유사하게 공부를 하시되 비문학 훈련을 조금 더 이제 난도 있게 좀 추론 파트 7급의 피셋이 내년에 도입이 된다고 하니 추론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서 공부를 좀 챙겨서 해주시면 내년 대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올해 국가직 7급 시험 보고 오시느라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해설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